두 분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일 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루하루 신바람 나는 우리 증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슈는요. 바로 오랜만에 다뤄봅니다. 카카오그룹주 2020년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가운데서 지금 카카오 하면은 사실 그동안에 언론에서는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많았습니다. 뭐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혹은 뭐 지분과 관련된 여러 노이즈들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조금은 달라진 모습, 그 부분을 카카오페이의 어제 상한가만 보더라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대체거래소에서도 카카오 그룹주들의 급등세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달라진 카카오, 이제는 우리도 투자 심리를 조금은 다르게 봐도 되는 것일지, 의미 있는 변화일지, 김민준 전문가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뭐 일단 기술적인 평가하고 펀더멘탈적인 평가는 다르게 해야 된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AI 협업 발표, 정부의 신정부죠. AI 협업 발표, 그리고 정부의 AI 육성 정책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어제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이 만들어낸 주가 상승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곁다리를 하나 더 붙인다면 추경 효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는 기존에 있었던 내용인데 어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카카오페이 쪽으로 조금 시세가 간 것 같고, 뭐 카카오페이를 안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지금 상한가에 직행해 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대량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상한가 직행을 했어요. 다만 카카오페이와 스테이블 코인이 직접적 연관성이 있느냐? 전혀 없다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전에 좀 조사를 해봤는데 카카오페이는 뭐 PG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VSPN인가요? 뭐 하여튼 그 가상화폐 쪽으로는 전혀 그 사업 허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갑 쪽에서도 뭐 운영은 하고 있지만 가상화폐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조사를 좀 했고요. 어제 결국은 그 정책 흐름과 인맥이라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책 흐름과 인맥, 이 두 가지가 시장의 확대 해석을 낳았다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단기 테마로 좀 연결되었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부터 좀 말씀드리면 카카오나 네이버가 주도력을 갖추기는 좀 힘들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것은 뭐 하루 만에 제가 조사를 했는데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 단지 이제 기술적인 모습과 아까 펀더멘탈적인 모습을 다르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거래량은 사실상 심상치는 않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카카오페이의 평균 거래량이 20만 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10배였거든요. 200만 주.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주봉 기준으로 보자면 거의 한 12주 정도 만에 대량 거래량이 좀 요 근래에 나온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지난주죠. 한 3주 전에 나왔을 때는 이것이 무슨 AI 협업 기대감이 좀 있는가 보다,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는가 보다 생각을 해서 4만 원대를 쉽게 못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제 그 4만 원 언저리에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추세는 좀 유효할 것 같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장 투심이 굉장히 결정을 하겠죠. 스테이블 코인과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었고, 그 정책의 실효성도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좀 표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그 정책 실장인가요? 김용범 씨인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자문 역할을 했다는 등, 가상화폐 보고서를 올렸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인맥 플러스 기대감으로 조금 카카오페이가 주목을 받았지 않나. 그러면 지금은 그 펀더멘탈적인 요소에 대한 분석보다는, 왜냐하면 카카오페이의 여러 가지 그룹주의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늘 말씀드렸던 게 이제 네이버보단 카카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잘하는 쪽, 뭐 계속 해야 되는데 네이버는 못하는 쪽을 계속 하는 쪽이잖아요. 하이퍼클로퍼 X라는 거 계속 비판도 좀 했었고, 카카오는 잘 못해요. 내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협업 기대감으로 만들었던 에이전트라는 것을 상반기에 뭐 출시하겠다, 이런 쪽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기대감과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인맥 기대감이 좀 묻어나고 있어서 기술적으로 반등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우선 상단으로 제가 봤을 땐 지금 마디가에 5만 원 저항이 왔는데 일단 뭐 5만 8천 원 내지는 6만 원까지 기술적으로 열어두시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오늘 쉽진 않아요. 뭐 대체 거래소가 있지만 사실상 4만 원대 좀 진입을 했어야 된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러면 이제 공이 정리는 됐습니다. 2020년처럼 어떤 정부의 정책적 성향을 조금
빗대어 말하면 카카오는 약간 민주당 결, 네이버는 약간 국민의힘 보수 결이 약간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에 대한 수혜도 봤었고, 근데 결국은 카카오 그룹주 자체가 문어발식 경영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오너 리스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아직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다각화의 부분에 관해서도 의구심은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과 실적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정 주가에 대한 리레이팅이 필요한데 그 적정 주가에 대한 리레이팅이 2020년만큼 폭발적인 주가의 상승은 아니다 정도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좀 중요한 내용이 기술적인 부분과 펀더멘털의 내용은 조금은 좀 해석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지금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카카오의 체질 변화까지는 좀 물음표가 달리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인 시각으로 의견을 주시네요. 그러면 김 이사님은 어떠세요? 네, 일단 뭐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뭐 얼마 전에 그 카카오는 추천해 주시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성과가 굉장히 잘 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오늘도 뭐 효과가 좋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과연 2020년과 그 같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느냐는 일단 뭐 두 가지가 다르죠. 그때는 매출이 늘어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에 와서야 다 욕밖에 먹을 일이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때 계속 자회사들을 분할 상장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뭐 카카오 그룹이 커지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 뭐 상장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카카오 웹툰? 뭐 이 정도도 뭐 일본에 이미 뭐 피코마가 상장도 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뭐 추가적으로 카카오 엔터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은 뭐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에도 그립을 많이 잃어서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고 그러면 지금은 분리 상장하는 것 자체도 욕을 먹겠지만 분리 상장해봐야 예전만큼 뭐 돈을 받을 가능성도 없고요.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뭐 어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둘 다 두나마와의 연계성, 그 다음에 가상자산과의 연계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가능성에 대해서 뭐 정말로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국내에서 뭐 압도적인 자금력을 갖고 있고 뭐 거래소도 1위를 하고 있는 두나무와 어쨌든 연계관계를 갖고 있는 카카오그룹이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될까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개를 조금 갸웃갸웃하게 만들어서 저는 이게 펀더멘탈적으로 정말 의미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은 뭐 저도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펀더멘탈적으로 정말 이 회사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 한 열흘 전부터 기관 외국인 매수가 뭐 카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주가 반등할 때마다 더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기존에 이제 공매도가 풀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그 일종의 ETF 매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수급이 언제쯤 끊기느냐가 단기적인 기술적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좀 전에 또 김 이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김민 전문가 5월 30일에 카카오가 개장 전 관심주였어요. 그래서 그때 사신 분들은 아마 이번 달의 상승분을 온전히 누리시면서 수익을 한 25% 정도 내고 계실 텐데 이쯤 해서 카카오 투자 전략 한 번 더 들어보고요. 카카오 그룹주 내에서 그래도 이 종목은 좀 펀더멘털도 갖췄고 현재 시류에 맞지 않나라는 종목이 있으시다면은 김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근데 뭐 저의 기술적 분석에 그렇게 특별한 노하우가 없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그 기술적 분석은 우리 유저나 시청자분들의 각자의 노하우가 숙련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책을 쓸 때 제가 뭐 통계학적으로 낸 자료들이 있지만 그것을 뭐 빅데이터와 조금 더 교차 크로스 검증을 하는 과정인데 저는 뭐 카카오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뭐 대량 거래량이 좀 나오고 시끌벅적하니 안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단지 저는 이제 카카오를 추천을 했을 때 관심 종목으로는 그 AI 협업에 관한 점수를 조금 더 후하게 줬어요. 오픈 AI와. 왜냐면 카카오가 AI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정말로 그 개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카카오는 올바른 좀 사업적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는 점수를 좀 줬던 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주봉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뭐 펀더멘탈적인 이야기는 더 할 필요가 없고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를 지금 넘어가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거든요. 이번 주 그 종가 마감 기준으로 거래량이 2천만 주 정도는 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270만 주 정도 되는데 대략 지금 오늘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화수목금 4일 동안에 한 700만 주에서 800만 주 정도가 동반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동반돼서 5만 5천 원을 안착한다면
6만 원 정도까지는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기관 쪽에서는 카카오 목표가로 5만 1,400원 써놨어요. 아무래도 주당 EPS 기준으로 좀 내는 것 같고 밸리에이션 프리미엄을 상당히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EPS가 지금 2027년 기준으로 4만 5천 원이니까 거의 40배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비싼 주식이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 가격도 이미 넘어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40배를 주게 되면 2027년 기준으로 이제 6만 원 정도가 나오는 쪽인데 사실 뭐 소프트웨어 쪽이나 플랫폼 업체에 40배라는 것은 뭐 늘 섭섭하죠, 반도체가. 이렇게 과한 밸류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원동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좀 표하고 단지 이제 시장의 투심은 기술적인 그 추세가 붙었을 때는 아까 우리 김종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반등세를 여기서는 안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막 일단락 지을 수는 없어요. 추세가 붙기 시작하면 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막 몰려오고 단지 그 비싼 주식이라는 것은 확실히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업사이드가 한 2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카카오 기준으로는 6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6만 원이고 다음 라인이 7만 원 정도로 좀 보여지는데 네. 사실상 그 무거운 주식들이 좀 움직일 때 추세를 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일단 여기도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6만 원 정도를 보면서 기술적 대응을 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정말로 이제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나 거래량 펀더멘탈적인 요소, 정책의 어떤 지속성을 살펴보면 또 다른 평가를 해야 되겠죠. 지금 한계치는 맥시멈 6만 원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올라온 거 보면 와 카카오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2020년 그 당시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직도 멀었다. 여전히 반토막이다.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에는 지금 조금은 여러 가지 검증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주사 카카오 같은 경우는 6만 원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6만 원 정도 김민 전문가는 이 정도까지 봐도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게다가 시간의 거래에서의 움직임을 또 보니까 이 웹툰 관련된 종목군들 급등했잖아요. 그러면 또 이 부분이 또 카카오와의 접점을 찾을 수도 있을 텐데 김 이사님은 혹시 카카오에서 이 종목은 그래도 좀 볼만하다라는 게 있으세요? 글쎄요, 뭐 카카오뱅크 정도가 그래도 실적이 꾸준하게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도 지금 은행주들의 전반적인 상승의 그 기저에는 주주환원이 있는데, 뭐 카카오뱅크가 뭐 주주환원 정도의 그 실적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은 아니니까 다른 은행주와 좀 구분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중소상공인들이라든지 자영업자들 대출이 더 늘어날 개연성 오고 이쪽으로 뭐 지원이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카카오뱅크가 그나마 좀 믿을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 내에서 만약에 이제 트레이딩이 아니고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카카오뱅크 정도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지금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에도 오랜 기간 정말 헤매고 있는데 이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 신작 게임을 내놓고 비용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뭐 구조조정하면서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들이거든요. 카카오 게임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구조조정, 그다음에 강력한 비용 조정 이런 것들 이후에 뭐 신작과 관련된 기대감들이 조금씩 뭐 살아나게 되면 뭐 하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볼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카카오 그룹 내에서는 지금 오늘 뭐 급등하고 있는 카카오나 카카오페이보다는 저는 뭐 실적이 안정적인 카카오뱅크나 카카오 게임의 턴어라운드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이 대체거래소에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좀 봤을 때 김 이사는 이 카카오뱅크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함께 제시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슈는 마무리 짓습니다.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김민 전문가가 준비한 섹터 어떤 쪽인가요? 네, 오늘 통신과 양자암호 준비했습니다. 김 이사님은요? 네, 저는 뭐 지난 제가 금요일인가 했던 것 같은데 자동차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양자 그 통신 장비 뭐 이쪽 같이 보시는 것 같은데 김민 전문가님 준비해 주신 이유는요? 일단 미국 시장과 연동 관계를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어제 시스템 반도체가 미국 시장에서 좋았습니다. AMD를 필두로. 오히려 엔비디아는 안 좋았고요. 미국의 기류가 약간 좀 변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약간 뭐 곁다리로 좀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다른 주식들이 잘 가는 형태.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이제 뭐 전자상거래, 그다음에 IT 가전, 그리고 이 지금 저궤도 위성하고 양자암호가 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대로. 근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양자암호 쪽 통신 오늘 그 섹터의 주제를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사실 좀 통신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최근에 관심 분야로 좀 떠오른
저궤도 위성 테마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실적 기반 종목들이 상당히 좀 포진돼 있더라고요. 저도 좀 찾아보면서 놀랐는데 우선 그 스타링크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이미 스타링크의 사용 용처는 확인된 것 같습니다. 점유율이 25%거든요. 그래서 이건 확인되었고 사용량도 입증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5G에서 6G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6G에 대해서 그렇게 뭐 관심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디지털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것이 저궤도 위성과 좀 맞물리는 통신주들을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최근에 뭐 우리 이사님도 몇 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종목 정리를 오늘 해봤습니다. 몇 종목이 있던데 최근에 시세들이 다 좋아요. 이제 AP 위성인데 이 주가가 여러분들 10,000원까지 내려갔던 주식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14,000원까지 소리 소문 없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텔리안 테크가 있고요. 이 종목은 보니까 3만 원에 내려갔던 주식인데 지금 보니까 46,000원에 와 있는 거예요.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추천을 한번 드려봤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올라올지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50%가 지금 반등한 거지 않습니까? 주가 뭐 안 간다고 하는데 잘 가는 것 같고 최근에 우리 김종인 사님 많이 말씀하셨던 RFIG, HRC 여기 뭐 개인 반도체도 있습니다만 여기 저궤도 위성 쪽으로 또 묶여져 있더라고요. 이 주가는 보니까 주가가 지금 12,000원대였는데 어제 보니까 22,950원이더라고요. 거의 뭐 90% 육박하게 주가가 좀 올라온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트라가 이 정도. 여기도 좀 소리 소문 없습니다, 지금. 근데 기술적인 모습이 3월 10일에 6만원까지 갔다가 기간 조정의 형태를 좀 띠고 있는데 이것도 자리적으로 상당히 기술적 위치가 좀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 종목 더 넣는다면 솔리드와 이노와이러스 정도가 같습니다. 이노와이러스도 최근에 뭐 며칠 전입니다. 불과 한 4일 전에 장대 양봉 한번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기술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이 종목들이 안에 실적을 열어보니 실적이 꽤나 괜찮다는 거예요. 예전에 5G 같지 않다는 거. 이노와이러스만 마지막에 이야기했으니 한번 열어보면 증권사에서 가이던스를 다 잡아놨더라고요. 작년 실적이 24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노와이러스의 어떤 체면을 좀 구겼죠. 그래서 영업이율이 한 10% 정도로 매번 나왔던 기업인데 올해 지금 150억 측정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갑자기 좀 올라가는 쪽이에요. 1.5%대에서 한 7%대까지. 내년에 이제 11%, 내후년에 11.5%까지 가는 쪽이고 작년 기준으로 밸류가 이제 62배, 올해 10배로 내려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고밸류에서 저밸류로 성장주는 사야 되는 쪽이니까 지금 이제 저 밸류로 돌아가는 측면의 공략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저궤도 위성 테마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인터넷 인프라에서는 좀 핵심이지 않느냐. 특히 해상 쪽에서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AI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실생활의 접목 요소가 굉장히 반경이 넓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상에서 예를 들어 구조라든지 군안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필요한 요소인데 이 저궤도 위성에 관해서는 필수적으로 좀 인프라가 넓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은 또 테마로 엮인다면 네. 또 한 번 뭐 저궤도 위성이라고 이제 테마는 바뀌겠죠. 5G는 아니고 이런 저궤도 위성 종목들이 실적을 등에 업고 한번 휘날레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주목해봐야 된다 싶어서 통신 양자암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궤도 위성 테마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그때쯤에 정부 쪽에서도 이 스타링크나 원웹에 서비스 승인한다라는 뉴스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 양자 쪽에서도 요즘에 뭐 아이온큐가 이 영국의 업체 옥스포드 아이오닉스 뭐 인수했다 뭐 이런 뉴스들도 간밤에 들려오던데 양자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만 코멘트 해주신다면요. 네, 그 준비를 했다가 제가 어제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양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워요. 네. 봐도 어려워요. 저도 그래요. 아무래도 주식 전문가이지 그 분야의 섹터 전문가는 아닌데 뭐 반도체나 이런 거 공부할 때는 좀 제가 좋아하니까 이렇다 보는데 양자는 어렵기도 하고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를 유저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안 되죠. 그런데 기술적 대응 말고는 실적 기반인 종목들이 엑스게이트 하나만 좀 보시고 가겠습니다. 그나마 여기가 흑자가 좀 찍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뭐 기본적 분석이나 재무는 문제가 없는데 요즘의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실적이 좀 단단하거나 좀 시총이 큰 쪽들로 좀 가고 있어서 국내와 그 미국 시장과의 양자암호의 결이 약간 디커플링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주목은 받지만 큰 힘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약간 여러분들은 아시죠? 장중에 큰 슈팅.
그리고 윗골이 달리고 빠르게 내려오는, 그래서 데일리 매매에 좀 적합하거나 스캘핑에 가까운 분야라서 엑스게이트 정도의 기술적 대응만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 이사님은 자동차를 다시 봐야 될 타이밍이다. 어제 자동차 또 좋았잖아요. 알려주세요. 네, 일단 지금 뭐 중국 쪽에서 뭐 BYD가 난리 났다. 뭐 지금 서로 출혈 경쟁 중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실제로 우리나라 자동차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긴 할 텐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동차가 최근에 외국인 중심으로 수급도 개선되는 모습이고 그동안 뭐 저평가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조선방산, 뭐 엔터, 원자력 이런 것들 다 좋았고 상반기 내 지수 수익률을 몇 배나 상회했는데 중요한 건 하반기에도 그럴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고 하반기 핵심 포인트는 종목이 바뀔 거냐가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평가에 빠져있는 반도체나 자동차가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얼마나 갈 거냐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뭐 반도체야 김민주 전문가가 워낙 많이 말씀을 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저도 뭐 삼성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뭐 계속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자동차가 결국은 한 번도 오르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반응이 있는 그런 양상이죠. 일단 현대차 중심으로도 거래도 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틀째 강세를 보면서 전고점을 강하게 지금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에요. 수급액에서는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후속 매수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뒤늦게도 따라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개인적으로도 좋게 보고 있는 건 아무래도 기아차 쪽인데, 기아차도 수급 개선은 미약하지만 동일하게 전고점 돌파를 지금 시도하면서 거래를 조금 실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뭐 우리 정부가 당장 뭐 7월 이전에 뭐 미국과 관세 협의를 끝낼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도 뭐 법원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이 관세 협상이 조금 급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지금 전기차,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안 팔리는 거 맞고 할인해서 팔아도 잘 안 팔리지만 미국의 하이브리드는 꽤 잘 팔리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러면 하이브리드 관련주 중심으로는 여전히 좀 대응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와 자동차에 쏠렸던 업황 우려도 좀 과도하게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 있으니 뭐 주주환원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되돌림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도 좋지만 우리가 하이브리드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일단 모듈을 조립하는 현대모비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한국단자나 코리아 FT처럼 이 하이브리드 쪽에 좀 특화된 부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를 주셔가지고 현대기아차 이쪽에서도 기아에 조금 더 중심을 두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는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는 종목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 자동차 섹터 전반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얻어봤습니다. 그러면 종목이 궁금하시죠? 두 분이 골라오신 오늘 개장전 관심주 김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오늘 HPSP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나왔습니다. 김 이사님? 네, 제가 뭐 많이 올라간 종목을 별로 말씀드리지는 않는 편인데 뭐 여전히 뭐 비싸지 않다고 느껴져서 오늘은 GS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주사 이렇게 하나씩 골라주셨는데요. HPSP 이 종목을 관심 깊게 보시는 이유는요? 저도 오늘 이사님 지주사 하려고 그랬는데 꽁꽁 숨겼는데 네. 이사님이 지주사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 종목 관심주 선정할 때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주사를 좀 해야 되느냐 싶었는데 저도 이사님과 공이 스타일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도 맞아요. 따라가는 매매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목진지에서 잘 기다려서 떡밥 뿌리고 종목에 걸려들기를 바라야 된다는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끌고 가는 역량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진다고 봐요. 네. 근데 저는 뭐 HPSP를 보고 나서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뭐 펀더멘탈적인 요소 뭐 말씀드릴 게 뭐 있겠습니까?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어가는 쪽 뭐 30%대까지만 좀 넓혀보겠습니다. 몇 개 없어요 반도체 쪽에서. HPSP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리노공업, 그 다음에 뭐 넥스틴 뭐 항상 40%대니까. 그리고 또 뭐 하나 있을까요? 최근에 보면 뭐 주성 정도, 주성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사실상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10% 넘어간다는 것도 대단한데. 이렇게 50%씩 찍는 기업은 무슨 펀더멘탈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버티거나 인내심이 없는 주주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주식 보유자의.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이 영업이익률이 뭐 당장 올해만 지키는 영업이익률도 아니거든요. 네. 작년, 재작년, 뭐 3년 전에도 50%였기 때문에 내년에도 가이던스가 50%대입니다.
사실상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성폭 개정과 더불어서 정말로 잘 갔으면 좋은 바람이 있죠. 이제 수소 원일링 장비 쪽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간단하게만 반도체 결함 제거를 하고 있고요. 웨이퍼 표면에 이제 평탄화 작업이 필요한 쪽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나노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게이트로라운드를 골랐고 TSMC는 핀펫을 하고 있는데 이 3나노 이하부터는 여러분들 그 수소 원일링 없이는 수율을 좀 지키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소 원일링 장비에 관해서 3나노 이하는 수율을 지키기 어렵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뭐 3나노가 이미 안착한 지 한참 됐잖아요. 이제 2나노 이야기도 나오고 뭐 1.2나노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HPSP의 수소 원일링 장비의 사용 용처는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가 매수에 공략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방 경직성이 좀 만들어졌느냐, 여러 가지 좀 지엽적인 노이즈가 있었어요. 여기도 여러분들 굳이 뭐 그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뭐 ST 이런 노이즈들 좀 있었고 실적 부분이 조금 쪼그라든 것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하방 경직성은 제가 보니까 한 8주 정도를 살펴봤는데 좀 만든 것 같아요. 21,000원 정도에서 기술적 하방 경직성은 좀 만들어졌으니 한 3주 정도 고개 들고 올라옵니다. 뭐 크게 뭐 반등세는 아니지만 21,000원부터 한 15% 정도 고개 들고 올라오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제 주가 상승 동력이 떨어질 것이냐? 그래 보이진 않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만 좀 실리면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워낙 좋기 때문에 금방 치솟을 수 있다. 쌀 때 한번 접근해보자.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갖고 왔고요. 뛰어난 영업이익과 수주잔고를 믿고 가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HPSP였습니다. 그리고 GS. 어제 저희 개장하고 나서 질문 드릴 때 증권 섹터와 지주사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지주사는 후발주자 중에서도 괜찮은 게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종목이 GS인가요? 네, 일단 저는 업황이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업황이 따라가지 않는데 지주사로만 올라오는 종목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무너지면서 또 크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업황이 따라오면서 지주사와 관련된 모멘텀이 붙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GS의 지금 70%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주력 회사 누굽니까? GS 칼텍스잖아요. 그러니까 GS 칼텍스도 SOE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동일하게 정제 마진이 둘 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제 마진이 회복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기대 때문인데, 유가가 최근 들어서 60달러에서 안정을 찾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추가 정제 설비의 증설이 없다는 게 핵심이죠. 그러면 2분기부터 정제 설비들의 일부가 지금 그 보수에 들어갈 텐데, 정기 보수에 들어갈 텐데, 그러면 추가적인 설비 증설은 없이 정기 보수에 들어가면 지금 석유 가격이야 뭐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공급되는 석유 제품의 양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중국이 석유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이쪽 마진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정제 마진 개선에 따른 70%의 이익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사업 분야 핵심은 발전자 회사죠. 자, 발전자 회사도 지금 그 원화 환율이 개선되면서 추가적으로 수익성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회사들의 실적은 지금 좋아지는 중이에요. 이 종목의 BPS는 다 아시는 것처럼 12만 원이 넘습니다. 현재 주가가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여전히 4만 지금 7천 원 수준이죠. 그러면 여전히 3분의 1 토막을 조금 넘은 그런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자회사들의 실적의 개선과 더불어서 지주회사의 저평가의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물론 가장 앞서가고 있는 뭐 한화, 두산 이런 종목과 동일 비교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가격 회복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종목이 지금 배당을 거의 한 2,000원대 중반 정도 하고 있는데,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5만 원까지 반등한다고 해도 5%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뭐 배당 관련해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게 월봉을 한번 보십시오. 월봉으로 보면 10년간 주가 가장 높았을 때가 7만 원. 그러니까 이 지주사라고 하는 건 BPS가 아무리 뭐 10만 원대가 넘어도 아무리 잘 나가봐야 30% 할인은 기본이라고 봤던 건데, 지금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변화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재가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보다 상승 여력은 있다. 그래서 바닥 대비 정말 많이 온 걸로 일본 기준으로는 보이지만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다 월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가격 회복의 시작점 정도가 아닌가.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전고점까지 가는 뭐 대량의 랠리가 나올 거냐?
가능성이 1도 없죠. 왜냐하면 업황이 개선되는 정도인 것이지 예전처럼 호황이 찾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플러스 지주회사를 바라보는 시각 정도로 본다면 GS의 추가적인 상승 매력은 조금 더 남아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사이좋게 종목을 골고루 알려주셨어요. 반도체 HPSP 그리고 지주사 GS 두 종목입니다. 토마토 AI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보시죠. 네, HPSP 6, GS 4 거의 뭐 비슷합니다. 요즘 들어서 토마토 AI 6대 4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HPSP 단기, 중기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GS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의 퍼포먼스만 보더라도 강력한 슈팅보다는 배당, 안전성, 저평가 이런 것에 기반해서 토마토 AI는 분석을 했네요. 지금까지 체크앤스탁이었습니다.